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브라질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모든 걸 포기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죠. 가족들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본인은 이미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그녀를 한국 의료진이 응급치료했고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브라질에서 받았던 그 무서운 진단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선진국 병원의 오진을 한국 의료진이 바로잡아낸 거죠. 이게 단순히 의료기술의 차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루시아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브라질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동네에 루시아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33세 나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어머니와 단둘이 운영하던 작은 빵집은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루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 두 딸을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언니는 똑똑해서 장학금을 받아 6년 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며 가족들에게 조금씩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언니가 부러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꿈을 펼치며 사는 모습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수년째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투석실에 들어서면 여러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기계에 연결된 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투석을 받는 동안 루시아는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얀 천장을 보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루시아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는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씨, 안타깝지만 신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 순간 루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장 질환도 모자라 이제 암까지 생긴 거죠.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루시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기, 치료 방법이 제한적, 시간이 많지 않다는 단어들만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온 루시아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께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표정만 봐도 다 아셨습니다. 루시아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루시아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투석 치료조차 거부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날마다 딸의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루시아의 몸무게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피부는 창백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빵집은 어머니 혼자 운영하셨지만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루시아의 병세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국에 있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상황을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루시아를 한국으로 보내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여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비행기 표도 비싸고 이미 말기 판정을 받은 딸을 먼 나라까지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어머니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시아에게 한국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가봤자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엄마 부탁이야. 결국 루시아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죠. 출발 전날 밤 루시아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든 말든 어차피 자신은 곧 죽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저 언니를 만나 작별 인사나 하고 오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루시아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햇살, 활기찬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죠.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루시아, 꼭 건강해져서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루시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루시아의 가슴을 찢어놓았죠. 비행기에 오른 루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듯한 브라질 사업가가 앉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상파울루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죠. 루시아는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시간 동안 루시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다리는 붓고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중간 기착지인 두바이 공항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죠. 승무원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루시아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지금 힘들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바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루시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놀라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죠. 그들은 루시아를 비즈니스석의 빈자리로 옮겨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인천에 도착합니다.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루시아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기내에 있던 한국인 의사가 자원해서 루시아를 응급처치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며 기내 의약품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죠. 루시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의사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기장에게도 상황이 전달되었고 인천공항 측에 응급의료 지원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비행시간 동안 그 한국인 의사는 루시아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루시아의 손을 잡고 있었죠. 괜찮아질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말이 루시아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일반 승객들보다 먼저 의료진이 탑승했고 루시아는 들것에 실려 비행기에서 내려졌죠. 공항 의료센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루시아는 천장의 형광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의 빠른 발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누군가 한국어로 급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의료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루시아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죠. 한국인 간호사가 유창한 영어로 루시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요. 곧 오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루시아는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료센터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루시아의 언니였죠. 6년 만에 보는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지만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여전히 어릴 적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루시아. 언니가 달려와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루시아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죠.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언니는 루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대화를 나눈 뒤 루시아에게 말했죠. 지금 큰 병원으로 옮길 거야.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한국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해. 믿어봐.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난 이미 말기예요. 브라질에서 의사가 그랬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여기는 브라질이 아니야. 한국이라고.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루시아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루시아는 차장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죠. 브라질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신속하게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고 다시 한번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죠. CT 촬영, 초음파 검사, 추가 혈액 검사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루시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너 한국 처음 와봤지? 나중에 좀 나아지면 여기저기 구경시켜줄게. 한강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루시아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럴 시간이 내게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언니가 통역을 해주는 가운데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분석했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루시아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제 한국 의사도 똑같은 말을 하겠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데 의사가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루시아 씨, 브라질에서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의사는 CT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언니도 놀란 표정으로 의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신장암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만성신장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건 심각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루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기 암이 아니라고요? 그럼 브라질 의사들은 뭘 본 거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촬영하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화질도 좋지 않고 판독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장에 생긴 낭종을 종양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통역을 해주는 동안 루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몇 달 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보낸 시간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럼 저는 죽지 않는 건가요? 루시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 관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투석도 당분간 계속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암 말기가 아니니까요. 루시아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동생을 껴안고 함께 울었죠. 병실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루시아에게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루시아였지만 그 간호사의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밤 루시아는 브라질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브라질은 아침이었죠.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야, 무슨 일이니? 괜찮은 거니? 엄마, 나 암 아니래요. 오진이었대요. 루시아의 외침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의 비명이었죠.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을 가톨릭 신자로 살아온 어머니는 성호를 그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루시아는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신장내과 전문의, 영양사,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루시아가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먼저 영양사가 찾아와 식단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단백질과 나트륨,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사는 태블릿으로 여러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뭘 먹으면 좋고 뭘 피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언니가 열심히 통역해 주었고 루시아는 모든 걸 공책에 적어 내려갔죠. 심리상담사도 정기적으로 루시아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지내셨으니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상담사는 루시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루시아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포기했던 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투석 치료도 브라질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투석실은 밝고 깨끗했으며 각 침대마다 개인 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죠.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루시아가 한국어를 못하니까 간단한 포르투갈어 단어들을 배워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봉지야. 좋은 아침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를 간호사가 발음하면 루시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투석실에서 루시아는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옆 침대에는 60대 한국인 여성이 계셨는데 손짓 발짓으로 서로 소통했죠. 그 여성분은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밝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루시아에게 한국 과자를 나눠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루시아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는 루시아가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외래로 오셔서 투석 받으시면 됩니다.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요. 루시아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 밖에서 혼자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언니가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사는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같이 지내자. 내가 출근할 때 넌 집에서 쉬고 투석 받는 날은 내가 데려다 줄게. 언니의 배려에 루시아는 감사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루시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어딘가에서는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죠.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언니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루시아는 서울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옥마을도 보였고 전통시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신기한 도시였죠.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지만 질서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들이 딱 멈췄고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넜습니다. 언니,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 같아. 루시아의 말에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어. 근데 살다 보니 좋더라. 특히 의료 시스템은 정말 최고야.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다행이야. 그날 저녁 언니는 루시아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 환자용 저염식이었죠. 맛이 좀 싱거울 수도 있어.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참아야 해. 하지만 루시아에게는 그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루시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상이 자리를 잡아갔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투석받는 날이었고 나머지 날들은 집에서 쉬거나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루시아의 약을 챙겨놓고 갔습니다. 약 꼭 먹어야 해. 알람 맞춰놨으니까 울리면 바로 먹어. 루시아는 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둘이서 지내는 것도 불편할 텐데 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투석이 없는 날이라 루시아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갔죠. 서울의 가을 하늘은 정말 맑았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날씨와 달리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였죠. 루시아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루시아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런 일상을 꿈꿀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혼자서 김밥을 드시고 계셨죠. 할머니가 루시아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김밥 한 줄을 내밀었습니다. 먹어, 먹어. 한국어였지만 제스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손을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권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결국 루시아는 김밥을 한 조각 받아 먹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할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루시아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주셨던 겁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루시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시아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언니를 위해 뭔가 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읽을 수 없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뭐 찾아요? 루시아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m looking for some snacks.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루시아가 과자 코너를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바로 이해하고 여러 과자를 보여주었죠. 루시아는 초콜릿 과자 하나를 골랐고 아주머니는 계산하면서 덤으로 사탕 몇 개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루시아는 한국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감이 있었죠.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면 언니가 항상 동행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들과도 점점 친해졌죠. 통역 앱을 사용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여성분은 이름이 김순자 씨였는데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루시아도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죠. 어느 날 투석을 받는 동안 옆 침대에 50대 남성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신장을 다쳐서 15년째 투석을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내 일상이에요. 투석 받고 집에 가서 손자들이랑 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담담한 말투에 루시아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루시아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병을 안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루시아의 몸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인 투석과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꾸준한 운동 덕분이었죠.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루시아는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언니는 주말마다 루시아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경복궁에도 가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으며 명동 거리도 걸어봤습니다. 루시아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600년 된 궁궐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밤이 되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도,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카페들도 모두 매력적이었죠. 한강에 갔을 때였습니다. 넓게 펼쳐진 강과 다리,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치킨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루시아와 언니도 돗자리를 펴고 앉아 간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루시아야, 여기 오길 잘했지? 언니의 물음에 루시아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잘한 것 같아.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루시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죠.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한강이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면서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죠. 루시아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루시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브라질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던 겁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어머니는 혼자 빵집을 운영하시느라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브라질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루시아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거기서 치료 잘 받고 있잖아. 돌아오면 안 돼. 하지만 루시아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니에게 계속 신세를 지는 것도 미안했고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는 것도 견딜 수 없었죠. 고민 끝에 루시아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브라질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루시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의료 환경으로 돌아가시면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훨씬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루시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남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브라질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었죠. 그때 언니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루시아야, 엄마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게 어떨까?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도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대. 우리 셋이 여기서 함께 살자. 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해? 근데 엄마 빵집은 어떡하고? 빵집은 팔 수 있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힘드시잖아.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제안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브라질을 떠나 낯선 한국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모두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언니와 루시아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어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뭘 하겠니? 말도 못하는데? 하지만 딸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루시아 건강도 돌봐야 하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더니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마. 내 평생 딸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너희들 곁에서 지내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루시아와 언니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빵집을 정리하고 비자 서류를 준비하고 집을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언니는 좀 더 큰 집을 알아봤습니다. 원룸에 셋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투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는 날 루시아와 언니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시는 걸 본 순간 루시아는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나는 어머니는 조금 여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 루시아, 얼굴에 살이 좀 올랐네. 건강해 보여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빵을 만들며 살아오신 손이었죠. 루시아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서울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구나. 브라질과는 많이 다르네. 딸들은 어머니에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 집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방 2개의 거실과 부엌이 있었죠. 어머니가 쓰실 방에는 언니가 미리 침대와 옷장을 준비해뒀습니다.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시며 감동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줬구나. 고맙다. 그날 저녁 세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가 만든 한국 음식이었는데 어머니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신기해하셨죠. 이게 된장찌개라는 거니? 맛이 독특하네. 근데 나쁘지 않아.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브라질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빵집을 팔 때 정말 아쉬웠어.
너희 아버지랑 시작한 곳이었거든.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루시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국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더 힘이 나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가 출근하면 어머니와 루시아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요리를 하신 분이라 한국 음식도 금방 배우셨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만드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루시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야, 엄마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니? 병원이야. 너 투석 받으러 따라갔다가 정말 감동받았어.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브라질과는 완전히 다르더라. 그날 어머니는 루시아의 투석을 처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 투석실의 시스템, 간호사들의 친절함,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긴 환자를 정말 사람으로 대우하는구나.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투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야, 네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 브라질에 있었으면 지금쯤.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6장부터 이어서 계속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루시아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죠. 루시아 씨,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수치들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루시아는 기뻤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처럼 투석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수십 년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루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다니요. 이 모든 게 한국에 온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루시아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죠.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루시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행복을 지켜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김치찌개를 만들고 계셨죠. 루시아야, 검사 결과 어땠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루시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십 년은 더 살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루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새 모녀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파티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죠. 언니가 케이크를 사왔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루시아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건배. 세 사람은 주스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루시아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가 루시아를 찾아온 겁니다. 루시아 씨, 혹시 다른 환자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루시아는 병원에서 주최하는 환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외국인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파키스탄에서 온 사업가 등이었죠. 루시아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받은 오진, 한국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일, 그리고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루시아의 이야기를 들었죠.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삶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루시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루시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는 루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치료 잘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루시아는 정기적으로 환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루시아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을 앓는다는 건 외로운 싸움이지만 함께하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습니다. 루시아야, 네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표정이 밝아졌어.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느껴. 이제는 병이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지.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브라질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페이조아다라는 브라질 전통 요리였는데 물론 루시아의 건강을 위해 염분을 최소화한 버전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고향 음식을 만들었어. 우리 루시아가 환자들에게 용기를 준 날이잖아. 저녁 식사를 하며 새 모녀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추억,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죠. 하지만 슬픈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루시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루시아의 이야기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다고 제안한 겁니다. 환자 성공 사례라는 코너에 루시아의 인터뷰를 싣겠다는 거였죠. 루시아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담당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루시아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병원을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 말에 루시아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인터뷰는 병원 홍보팀에서 진행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했죠. 루시아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건 의료기술만으로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루시아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치료 열심히 받아야겠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루시아의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브라질 사람들이 루시아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죠. 루시아는 그들을 만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루시아는 브라질 교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브라질 레스토랑에서 열린 모임이었죠. 약 15명 정도의 브라질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들 루시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루시아 씨, 당신 이야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고향 가족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사람들은 루시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루시아는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루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루시아 씨, 제 아내도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혹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루시아는 그 남성에게 자신이 다니는 병원 정보와 담당 의사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꼭 연락해보세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뛰어나니까요. 부인께서 좋아지실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루시아는 언니와 어머니에게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
언니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루시아야, 넌 이제 단순히 환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 그 말이 루시아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루시아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죠. 서울의 첫 겨울은 브라질 출신인 루시아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걸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 눈이에요, 눈. 루시아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보셨죠. 정말 아름답구나. 브라질에서는 평생 볼 수 없는 광경이야.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투석 없는 날이지? 그럼 나가서 놀아볼까? 새 모녀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놀고 있었죠. 루시아도 눈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언니가 눈덩이를 만들어 루시아에게 던졌고 루시아도 눈덩이를 만들어 언니에게 던졌습니다. 두 자매는 웃으며 눈싸움을 했죠. 어머니는 그런 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루시아야, 1년 전에 누가 네가 한국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어머니의 말에 루시아는 웃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루시아는 브라질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지금 한국에서 눈 내리는 날 가족들과 웃으며 놀고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그날 저녁 새 모녀는 따뜻한 호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방이 잘 된 집안에서 호빵을 먹으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죠. 며칠 후 루시아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죠. 루시아 씨,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지금도 투석으로 잘 관리되고 계시지만 이식을 받으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외국인인데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시고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자격이 됩니다. 물론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요. 루시아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언니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등록해야지. 이식받으면 투석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큰 수술인데 위험하지 않을까? 루시아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투석을 계속 받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상에 적응했고 건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식을 받으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결국 루시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록할게요. 기회가 온다면 받아보고 싶어요. 의사는 루시아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루시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건강 관련 잡지에서 루시아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루시아의 이야기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죠. 외국인 환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의료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루시아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터뷰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정말 진지하게 루시아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루시아 씨,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루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인 우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브라질에서는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거든요. 기자가 열심히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정말 친절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를 위해 통역사를 배치해 주었고 간호사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주었죠.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돌봐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루시아 씨,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루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브라질 병원의 진단대로라면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야 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그 말에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좋은 기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루시아 씨. 인터뷰 기사가 잡지에 실린 후 루시아는 또 한 번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시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댓글을 달았죠. 심지어 일부 독자들은 루시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편지가 특히 루시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60대 한국인 여성이 보낸 편지였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저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요. 당신 덕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루시아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니요. 단순히 외국인의 감동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퇴근하며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루시아야, 우리 회사에서 내 이야기가 화제래. 사장님이 직접 나한테 동생 자랑스럽다고 하셨어. 루시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언니, 너무 오버하지 마.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나눈 것뿐이야. 하지만 언니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루시아.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루시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루시아가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설날이 다가오자 한국은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설명해 주었죠. 설날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이야.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는 날이지. 루시아는 한국의 명절 문화가 궁금했습니다. 브라질에도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있지만 한국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세 모녀가 함께 떡국을 만들기로 제안했습니다. 설날 아침 세 모녀는 부엌에 모였습니다. 언니가 떡국 끓이는 법을 알려주며 재료를 준비했죠. 어머니는 떡을 써는 일을 맡으셨고 루시아는 육수를 끓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세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엄마, 브라질에서는 새해에 뭘 먹었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렌틸콩 요리를 먹었지. 새해의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거든. 근데 여기 떡국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구나. 떡국이 완성되자 세 모녀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가 먼저 인사하며 어머니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루시아도 따라서 세배를 올렸죠. 어머니는 두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복이야. 특히 우리 루시아,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잖아. 떡국을 먹으며 루시아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1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곳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식사 후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복 입고 사진 찍자. 언니는 미리 준비해둔 한복 3벌을 꺼냈습니다. 루시아와 어머니 것도 함께 빌려온 거였죠. 한복을 입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는 순서며 옷고름을 묶는 방법이며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언니의 도움으로 세 모녀 모두 한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본 루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한복이 잘 어울리셨고 언니는 원래 한복을 자주 입어본 듯 능숙하게 소화했습니다. 우와, 엄마 정말 예쁘세요. 한국 사람 같아요.
루시아의 말에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루시아, 너도 한복 정말 잘 어울린다. 사진 많이 찍어두자. 새 모녀는 집안 곳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실에서, 창가에서, 심지어 부엌에서도 찍었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한옥마을에 나가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새 모녀를 보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루시아는 한국 문화 속에 자신이 녹아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걷다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야, 네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신의 뜻이었던 것 같아.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잖니.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은 단순히 병을 치료해준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준 곳이에요. 며칠 후 루시아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대사관 문화 담당관이 루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 행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과 브라질의 의료 교류 세미나라는 행사였습니다. 양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데 루시아에게 환자 대표로 경험담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긴장되면서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무대로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언니와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세미나 준비를 위해 루시아는 발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했죠. 언니가 한국어 번역을 도와주었고 어머니는 포르투갈어 버전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당일 루시아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대사관에 갔습니다. 큰 회의실에는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 브라질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루시아의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떨렸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루시아입니다. 1년 전 저는 브라질에서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고 그것은 오진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루시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시아는 브라질 병원에서의 경험, 한국에 도착한 첫날의 응급 상황, 정밀 검사 과정, 그리고 1년간의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의료진들은 저를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의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루시아 씨, 브라질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시아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신속한 대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루시아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루시아의 회복을 축하했고 브라질 의료진들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심지어 한 방송국 PD가 루시아에게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온 루시아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언니와 어머니가 축하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 루시아 정말 대단해.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대. 어머니가 루시아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시아야,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어. 병을 이겨낸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니. 그날 밤 루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온 이후로 계속 써온 일기였죠. 오늘 나는 내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작은 경험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누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봄이 왔습니다. 루시아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고 가족이 재결합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루시아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인천공항 의료센터였죠. 언니와 함께 찾아간 그곳에서 루시아는 당시 자신을 돌봐주었던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시아 씨,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간호사는 루시아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1년 전에 정말 위급한 상태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오시다니 정말 기쁩니다. 루시아는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센터를 나와 공항청사를 걷다가 루시아는 1년 전 자신이 들것에 실려 지나갔던 복도를 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죠.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삶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언니, 나 여기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언니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아, 루시아. 넌 여기서 두 번째 생일을 맞은 거야. 공항을 나와 두 자매는 인천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도 루시아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브라질에도 바다가 있지만 한국의 바다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이었죠. 해변을 걸으며 루시아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한국에 계속 살아도 될까? 언니는 깜짝 놀라며 루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응, 나 여기가 정말 좋아. 브라질도 고향이지만 한국은 내게 새로운 삶을 준 곳이잖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언니는 기쁜 표정으로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루시아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세 모녀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시아와 어머니의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문제,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죠. 언니는 이미 여러 방법을 알아봐두고 있었습니다.